소영아, 우리한테 불부였잖아. 6천억짜리 빌딩 주인한테 반말은 좀 그렇지 않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정적만이 흐르던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향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빈소복도, 검은 상복을 입은 한 여자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올랐고 하루 종일 절을 하느라 무릎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영. 재계의 전설이었던 윤 회장의 외동딸이자 오늘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상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그녀의 남편 김민준이 시어머니 신우이와 함께 빈소복도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조금의 슬픔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급함과 불안, 그리고 계산된 냉혹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김민주는 서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이 모셔진 빈소가 아닌 시야에서 벗어난 비상계단 쪽으로.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뒤따라오며 복도를 살폈습니다. 마치 범죄를 저지르듯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계단 모퉁이, 형광등이 깜빡이는 그곳에서 김민주는 품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서영의 얼굴 앞에 그것을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공중에서 펄럭이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표지에는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재산분할 포기각서, 위자료 청구권 포기서. 서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그것도 빈소 근처에서 이혼 서류를 던지다니.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5년을 함께 산 부부가 한때 사랑을 맹세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김민준의 입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장인어른 가시는 길에 미안하긴 한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위자료 포기 각서야. 친정 망해서 빈털털이 된 주제에 우리 집에 붙어먹을 생각은 하지도 마. 시어머니가 상복 입은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찰칵. 마치 벌레를 보듯 더러운 것을 대하듯 경멸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빚잔치에 우리까지 엮일까봐 겁나서 그런다. 얼른 도장 찍고 꺼져.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신우이도 팔짱을 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주제에 어디서 뻔뻔하게 버티려고 그래.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집안 망해. 빨리 나가. 서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불과 몇 시간. 아직 발인도 치르지 않은 상황. 영정 앞 향불은 아직도 피어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5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그녀를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 끝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하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차오르는 쾌감을 간신히 억누르느라 온몸이 경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지금 자신들이 던진 이 서류 한 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그리고 정확히 72시간 후 자신들이 어떤 나락을 경험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서영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가까스로 숨을 쉬던 아버지가 딸의 손을 꽉 쥐고 말했던 그 목소리. 서영아, 아빠를 끝까지 믿어라.
모든 게 다 계획이야. 절대 먼저 정체를 드러내지 마. 저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때 발판을 빼버려라.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가장 크게 부서지는 법이니까. 서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서류에 담담하게 서명했습니다. 재산 한 푼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에도, 위자료 청구권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조항에도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담담하고 차분하게. 김민준 가족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됐어. 이제 빚쟁이들이 우리한테 못 덤벼들어. 휴, 정말 다행이야. 연대보증 설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정말 속이 시원하다. 그들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기뻐했습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이라도 된 것처럼. 마치 천재지변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빚더미를 피했다는 안도감에 거의 춤을 출 기세였습니다. 쾌재를 부르며 서로 포옹하고 손뼉을 쳤습니다. 김민준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서영에게 마지막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앞으로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엮이지 말라고. 내가 우리 집안을 더럽히기 전에 알아서 잘 사라져줘서 고맙네. 시댁 식구들이 킬킬거리며 웃으면서 장례식장을 황급히 떠났습니다. 고급 구두 소리가 복도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치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서영은 천천히 걸어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따라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안심하라는 듯, 그렇게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영정사진 뒤편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액자와 벽 사이에 숨겨진 틈새, 그곳에서 작은 금고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열쇠를 꽉 쥐며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나를 버린 사람들,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되갚아주겠어.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복수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대한 복수국의 막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5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서영과 김민준이 처음 만난 것은 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모임에서였습니다. 당시 서영은 아버지 회사의 평범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 탓에 회의에서도 거의 발언하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김민주는 중견 건설회사 회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까지 마친 겉보기엔 완벽한 스펙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영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자,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할 것 같은 여자를 원했던 거죠. 교제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서영의 아버지 윤 회장은 사위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김민준의 눈빛에서 진심이 아닌 계산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닌 탐욕을, 애정이 아닌 야욕을 받습니다. 하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괜찮다고 자신의 의심이 기우이길 바라며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얼마나 뼈아픈 실수였는지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결혼 초기 1년은 평범했습니다. 김민주는 겉으로는 좋은 남편을 연기했습니다. 기념일에 꽃을 사다 주고 주말에 데이트도 하고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명절부터 서영을 부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게 했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소리로 나무랐습니다. 너희 집에서는 이것도 안 가르쳐 줬니? 시집살이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어.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결혼을 했어. 신우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한테 친정에서 투자 좀 받아봐. 오빠 사업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뭐하러 시집 왔어? 도와줄 생각도 없으면서. 서영이 난처해하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친정이 뭐 하려고 있는 거야? 쓸모가 없네. 김민준도 결혼 1년이 지나자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장인어른한테 한번 말 좀 해봐. 우리 회사랑 프로젝트 하나 같이 하면 서로 좋잖아. 너도 남편 성공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서영이 아버지께 말하기 어렵다고 하자 그의 표정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집안에서 뭘 배운 거야? 남편 사업도 안 도와줘. 그럼 뭐 하려고 결혼한 거야? 하지만 서영은 참았습니다. 결혼이란 원래 이런 거라고, 모든 부부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윤 회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사위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간인지,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속물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인지 그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윤 회장은 비밀리에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시가 6,200억 원짜리 빌딩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을 해외 유령 회사 명의로 조용히 이전했습니다.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바로 딸 서영이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심지어 회사 임원들도 모르게 진행된 비밀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업 실패 소문을 흘렸습니다. 윤 회장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근거 없지만 그럴듯한 소문이 재계에 번졌습니다. 수천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다는 거짓 정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은행 거래를 중단했다는 소문, 투자자들이 발을 빼고 있다는 소문, 회사 매각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까지. 김민준 가족은 그 소문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김 회장이 급히 윤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돈 어르신, 회사 상황이 안 좋다던데 사실입니까? 저희 집안까지 연대보증에 엮이는 건 아니죠. 우리 아들이랑은 상관없는 일이죠. 윤 회장은 담담하게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돈댁과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제 빚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딸한테도 피해 안 가게 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날 이후 김민준 가족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서영을 대하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귀한 손님이 아니라 눈엣 가시, 제거해야 할 짐덩어리가 된 거죠. 명절에도 음식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친정이 망했는데 우리 집 음식이나 실컷 먹어. 더 이상 귀한 손님 대접은 못해. 내가 직접 차려 먹어. 신우이는 아예 서영을 무시했습니다. 빚쟁이 딸이 뭐라고 우리 집에 얼굴을 들고 다녀. 부끄럽지도 않아. 김민주는 더 심했습니다. 밤늦게 술 취해 들어와서는 서영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 아버지가 사기를 쳤어. 우리 가족한테 피해 주려고 일부러 망한 거지. 너도 공범이야. 넌 우리 집 기생충이야. 서영은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병원을 드나들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 회장이 서영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온 날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아버지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참아줘. 조금만 더. 아빠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절대 먼저 손 쓰지 마.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거야. 서영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 거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윤 회장은 딸에게 한 장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진우 변호사, 아빠가 32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야.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을 찾아가. 모든 걸 알려줄 거야. 절대 잃어버리지 마. 그로부터 2개월 후, 윤 회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애도보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빚쟁이의 장례식에 왔다가 혹시라도 연대보증이라도 서게 될까봐,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라도 받을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민중 가족이 움직였습니다. 빚더미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서영을 깨끗하게 잘라내기로 결정한 거죠. CCTV 사각지대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서 이혼 서류를 던진 겁니다. 그들은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빚더미를 떠넘기고 골칫거리를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첫 발걸음에 불과했습니다. 나락의 입구에 자신들의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발인을 마친 다음 날 오후 서영은 아버지가 남긴 명함 속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 빌딩, 50층 최상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최진우 M 파트너스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흰색 대리석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현대 미술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정중하게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인사했습니다. 윤서영님 맞으시죠? 최진우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서영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약도 하지 않았는데. 안내를 받아 넓은 회의실로 들어가자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가 일어나 깊이 고개 숙여 맞이했습니다. 윤서영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진우입니다. 회장님과 32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존경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만 하셨습니다. 최 변호사는 두꺼운 가죽 서류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지퍼를 열자 정교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상속 절차는 이미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3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두셨거든요. 서영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강남 역삼동 소재 WS타워 빌딩. 지상 52층, 지하 7층. 시가총액 6,200억 원. 등기 소유주 윤서영. 다음 페이지. 여의도 파크뷰 오피스텔 어동, B동, C동. 총 340세대. 시가총액 1,400억 원. 등기 소유주 윤서영. 그 다음 페이지. 제주도 서귀포시 대규모 리조트 부지. 20만 평. 시가총액 850억 원. 등기 소유주 윤서영. 이어지는 페이지마다 놀라운 자산 목록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50만 주, 현대차 보통주 30만 주,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예치금 2천억 원, 싱가포르 부동산 3건, 총 자산 규모는 1조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다 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목소리가 잠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시댁의 본성을 미리 다 꿰뚫고 계셨어요. 일부러 부도 소문을 퍼뜨리시고 자산을 비밀리에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신 겁니다. WS라는 케이맨 제도 법인을 통해서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WS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윈도우 오브 SEOIOUNgram. 서영의 창이라는 뜻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이에요. 최 변호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딸이 세상을 당당히 내려다볼 수 있는 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복수를 설계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서영이 눈물을 닦고 어느 정도 진정한 후에야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체를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저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때 발판을 빼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최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김민준 씨 회사가 현재 추진 중인 강남 재개발 사업 전체 계획서입니다. 서영이 두꺼운 도면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초대형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 지하 5층 지상 68층 규모. 백화점, 호텔, 오피스, 레지던스가 결합된 랜드마크 건물. 총 투자 규모만 3,2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도면 정중앙 딱 한 구역이 선명한 빨간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서영이 상속받은 6천억 원짜리 WS 빌딩 부지였습니다. 핵심 중의 핵심 위치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레이저 포인터로 그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빌딩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선도 설계도 인허가도 모두 이 부지를 포함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김민준 씨는 주변 땅 23필지를 거의 다 매입했어요. 투자자들한테 수백억을 받았고 은행 대출도 실행 직전입니다. 하지만 이 빌딩만은 손에 넣지 못했죠. 서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미리 사지 않았나요? 이렇게 중요한 땅인데 곧 경매로 나올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최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빚 때문에 헐값에 낙찰받아서 수백억 이득을 볼 생각이었던 거죠. 탐욕이 판단을 흐린 겁니다. 서영의 입꼬리가 천천히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지금 김민주는 완전히 막혔네요.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투자자들한테 착공 일정을 약속했어요. 계약금도 받았고요. 근데 핵심 부지를 못 사면 전체 사업이 즉시 파탄입니다. 투자금 전액을 즉시 토해내야 하죠. 배상 소송까지 걸릴 겁니다. 서영이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확히 뭘 해야 하나요? 기다리는 겁니다. 최 변호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들이 절벽 끝까지 스스로 걸어가게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가장 간절해졌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투자자들 앞에서 성공을 자랑할 때, 바로 그때 밧줄을 끊는 겁니다. 그날 서영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빌딩 5층부터 12층까지 오뷰티라는 대형 화장품 회사가 입주해 있다는 것. 그 회사 대표가 바로 오 회장, 김민준의 새여자 오나영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꺼내며 임대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붉은색 형광펜으로 여러 곳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임대료 연체 누적 3개월, 무단시설 개조 2건, 소음 민원 누적 7건, 영업시간 위반 사건,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넘쳤습니다. 서영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주세요. 즉시 퇴거 명령으로. 유예기간 없이요. 최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분이 계십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3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185cm는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매 같은 눈빛을 가진 그는 서영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현우입니다. 월가에서 15년간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회장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회장님 따님을 돕는 것이 제 마지막 임무입니다. 최현우가 얇은 노트북을 열어 대형 모니터에 화면을 띄웠습니다. 김 회장 일가의 자금 흐름도가 복잡한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차명 계좌 17개,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 증거 자료, 탈세 혐의 자료, 모든 것이 날짜별, 금액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대체 어떻게 수집하신 건가요? 회장님께서 20년 전부터 차근차근 모아오신 겁니다. 최현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돈 어른이라고 믿으셨지만 항상 최악을 대비하고 계셨어요. 사람의 본성은 위기에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맞았습니다. 서영은 아버지의 통찰력과 치밀함에 다시 한번 전율했습니다. 20년 동안 조용히 철저히 준비해온 복수, 그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최현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저들의 뼈와 살을 완전히 분리하는 기업 사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월가 스타일로요. 하지만 먼저 외모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예전의 수수한 며느리 이미지는 완전히 버리세요. 이제 회장이 되셔야 합니다. 다음 날 서영은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급 미용실 프리즘에서 하루 종일 변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타 디자이너가 직접 컨설팅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를 과감하게 어깨까지 잘라냈습니다. 레이어를 넣어 볼륨감을 살렸습니다. 항상 끼고 다니던 검은 뿔테 안경을 벗어던졌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끼니 그동안 숨어있던 또렷하고 날카로운 눈매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세련된 화장을 해주었습니다. 옷장에 가득하던 수수한 원피스와 니트는 모두 버렸습니다. 대신 검은색과 흰색 파워 정장을 여러 벌 맞췄습니다. 이탈리아제 하이힐을 신으니 걸음걸이까지 달라졌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커리어 우먼, 6천억 빌딩의 주인, WS 그룹 회장 윤서영. 더 이상 눈치 보고 고개 숙이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현우가 단호하게 당부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김민준이 완전히 절벽 끝까지 가도록 조용히 놔두는 겁니다. 성급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날 밤 서영은 아버지가 비밀리에 준비해둔 강북의 낡은 오피스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나 이곳으로 온 것처럼 철저히 위장하는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김민준 측에서 미행하거나 감시할 것을 대비한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좁은 원룸에 앉아 서영은 최연우가 건네준 특수 암호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김민준 회사의 실시간 상황이 상세히 표시되었습니다. 투자자 독촉 전화 횟수, 은행 대출 심사 현황, 오 회장의 임대료 연체 일수, 재개발 부지 매입 진행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정확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후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영이 책상 위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저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게요. 단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복수의 무대를 밝히는 조명처럼 반짝였습니다. 장대한 복수극의 막이 드디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정식 접수된 그 다음 날 오후 서영의 삶은 표면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연출되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서 있었고 한쪽에는 서영의 짐들이 아무렇게나 박스에 담겨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모아온 추억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오나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잘했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기네요. 인테리어 어떻게 바꿀지 벌써 설레요. 서영이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두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알터니가 빠졌으니까 이제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겠어.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 하나 사라지니까 집안 공기도 맑아진 것 같아. 서영은 말없이 박스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손살에 쳤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김민준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택시 불러줄까?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서영이 담담하게 대답하며 무거운 박스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김민준과 오나영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북의 낡은 오피스텔로 향하는 내내 서영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좁고 어두운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추락은 이렇게 빠른 거구나. 아니, 추락하는 척 연기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거구나. 오피스텔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벽지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들떠 있었고 화장실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끊임없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곳은 단지 무대 장치일 뿐이니까요. 72시간만 참으면 되니까요. 짐을 정리하던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오 회장 측에서 3일 이내에 필사적으로 연락해 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정확히 이틀 후 예상대로 오 회장의 비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WS 대표님과 급히 만나 뵙고 싶다고 합니다. 간곡한 부탁의 편지도 매일 도착하고 있습니다. 거의 애원 수준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비슷한 내용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저희가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최연우가 그 편지 더미를 서영에게 보여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충분히 조급해졌습니다. 이제 만나주는 게 좋겠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서영이 창밖 강남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최연우가 그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기요. 바로 이 빌딩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자신들이 무자비하게 쫓아낸 며느리가 이 거대한 빌딩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순간 상상만 해도 통쾌하지 않습니까? 서영의 눈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김민준 부자와 오 회장 모두 전원 참석시키세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미팅 자체를 취소한다고 전하세요. 모두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싶으니까요. 한편 김민주는 사무실에서 매일 악몽을 겪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투자자들의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렸습니다. 김 대표, 착공은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핵심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입니까? 우리가 투자한 300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상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김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곧 해결됩니다.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WS가 빌딩을 팔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라는 것을. 더 큰 문제는 자금난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은행이 대출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핵심 부지 매입 완료 후 다시 신청하십시오. 김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한 달 전만 해도 은행들이 먼저 대출을 권유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모든 은행이 한꺼번에 등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는 몰랐습니다. 최연우가 월가 인맥을 총동원해 한국 금융가 핵심 인사들을 은밀히 만나고 있다는 것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골프장에서의 라운딩, 와인바에서의 대화. 그 모든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요즘 부동산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들 하더군요. 김민준이라는 사람, 프로젝트 진행이 순조롭지 않다던데 혹시 들으셨나요? 정보는 금융가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민준 회사가 위험하다는, 핵심 부지 확보에 실패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민준은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내려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아다니며 고금리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 이자 3%, 월 이자 4%, 심지어 5%까지. 매달 나가는 이자만으로도 회사는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오 회장도 비슷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WS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후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사 비용만 5억 원 이상 들어갔고 새 사무실 보증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브랜드 이미지 추락이었습니다. 건물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업계에 빠르게 퍼지자 거래처들이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회장님 회사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던데요. 저희랑 거래 계속하실 수 있나요? 오 회장이 김 회장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단기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 회장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도 지금 급한 불 끄기에 정신이 없어서요. 두 집안 모두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WS에서 기적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미팅 날짜를 잡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참석자 전원 출석. 김 회장, 김민준, 오 회장, 오나영까지 모두 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김민준이 아버지에게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를 전부 부르는 걸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김 회장이 답했습니다. 진정성을 보려는 거겠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확인하려는 거야. 어쨌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절대 놓치면 안 돼. 미팅 전날 밤 김 회장 일가는 새벽까지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제시할 것인가? 어떤 조건을 내걸 것인가?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나 있다는 것을, 주사위는 던져졌고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미팅 당일 아침 서영은 거울 앞에서 오랜 시간 자신을 응시했습니다. 새하얀 정장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렸습니다. 세련된 화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거울 속 여자는 5년 전 순종적이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최연우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복수의 막이 오릅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오전 10시 정각. 강남 빌딩 50층 최상층 회의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호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공기청정기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길쭉한 이탈리아산 대리석회의 테이블 한쪽에 김 회장 부부, 김민준, 오나영, 오 회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5명 모두 긴장으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롤렉스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10분이나 늦었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나.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시어머니가 명품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김민주는 멈추지 않고 다리를 떨었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고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나영이 그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진정해요. 너무 긴장하면 협상에 불리해요. 오 회장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세게 쳤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군지만 알면 돼. 내 사업 경력 30년인데 어떻게든 구워 삶을 방법이 있어.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말이야. 바로 그 순간 묵직한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완벽한 맞춤 수트를 입은 최연우가 들어오더니 차가우면서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WS 그룹의 오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회장이 몸을 앞으로 쭉 기울이며 문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오 회장도 긴장한 표정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자신들을 이렇게 괴롭힌 수천억짜리 빌딩의 주인일까요? 그 순간 새하얀 샤넬 정장을 입은 여인이 당당하고 우아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완벽한 화장, 차가우면서도 압도적인 아우라. 그녀가 상석에 천천히 앉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서영. 김민준이 의자를 뒤로 넘기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움켜쥐고 심하게 휘청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오 회장은 입을 크게 벌린 채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구워 삶겠다고 큰 소리 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증발했습니다. 오나영 역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명품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회의 테이블 위에 차갑게 던졌습니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빌딩 등기권리증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로부터의 공식 상속 증명서고요. 공증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김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아버님이 빚쟁이인 줄 알고 냉정하게 버렸던 며느리가 말입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한겨울 얼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6,200억짜리 빌딩의 단독 소유주입니다. 여의도 오피스텔 3개동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제주도 리조트 부지도 제 겁니다. 해외 부동산 몇 채도 있고요. 총 자산 1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도 꽤 있네요. 김 회장이 서류를 보더니 무릎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서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잘못 생각했어. 용서해다오. 하지만 서영은 가볍게 손짓만 했습니다. 그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즉시 들어왔습니다.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앉으세요. 서영의 차가운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김 회장을 부축해서 의자에 다시 앉혔습니다. 서영이 노트북을 열어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오 회장님, 브랜드 이미지 심각한 실추 및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즉시 퇴거 명령서입니다. 화면에는 오 회장 회사의 위반 사항 15건이 날짜별로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거의 울먹이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서영이 전 남편을 얼음같이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 사업 부지 매각은 절대, 영원히 불가합니다. 1조를 주셔도 안 팔아요. 김민준이 테이블을 양손으로 치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야. 우리 사업 완전히 망하게 할 작정이지. 이건 범죄야. 사기요. 서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건물 지키는 게 사기인가요? 꼬우면 직접 사시든가요?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3천억짜리 재개발 사업이에요. 어디서 허풍을 떠는 건지. 김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서영이 손가락을 우아하게 톡 튕겼습니다. 그 신호와 함께 보안 요원 6명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나. 김민준이 바락 소리쳤지만 전혀 소용없었습니다.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그를 양팔로 들어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며 매달렸습니다. 서영아, 제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빌게. 무릎 꿇을게. 하지만 서영의 표정에는 단 한치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보듯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얼굴이었습니다. 오 회장과 오나영도 똑같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법적으로 끝까지 문제 삼을 거야. 변호사 선임할 거야. 오 회장이 마지막까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이 회의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서영아, 이게 끝이 아니야. 기다려. 하지만 서영은 이미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처럼.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모두 1층 로비로 끌고 나간 후 회의실은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서영이 혼자 남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깊고 긴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최연우가 조용히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서영의 입꼬리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온기 있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원하네요. 정말 후련합니다. 복수의 첫 번째 막이 드디어 성대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빌딩에서 굴욕적으로 쫓겨난 김민주는
차 안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절대로. 김민준이 결심했습니다. 여론전. 서영을 악마로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준은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소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코스프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1조 원 넘는 자산을 교묘히 숨기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셨나요? 재개발 사업에 모든 걸 걸었는데 핵심 부지를 가진 게 전 부인이었어요. 계획적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겁니다. 그날 저녁부터 인터넷은 서영에 대한 비난으로 폭발했습니다. 먹튀 재벌녀, 사기 이혼녀라는 제목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댓글창은 악성 댓글로 순식간에 도배되었습니다. 진짜 악마네. 남편 가족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작정했어. 돈 때문에 가족도 배신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라니 기가 막혀. 며칠 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서영의 빌딩 앞에 피켓을 든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중단 책임져라. 우리 투자금 즉시 돌려내라. 사기꾼 윤서영 물러가라. 소액 투자자 수백 명이 확성기를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중에는 노인들이 많았는데 모두 절망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다 넣었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오나영은 SNS에 장문의 감성팔이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눈물 흘리며 고개 숙인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민준 오빠는 정말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런 오빠를 교묘히 이용한 전 부인이 너무 원망스럽고 무섭습니다. 이 글은 하루 만에 수만 번 공유되었고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서영에 대한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서영의 빌딩에 입주한 다른 회사들도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까지 이미지 피해를 입고 있어요. 한 입주사 대표가 격양된 목소리로 항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빌딩 명성 때문에 거래처들이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김 회장이 돈으로 매수한 가짜 증인들을 TV에 내보낸 겁니다. 윤 회장님이 생전에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 증인이 뉴스 카메라 앞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사위한테 빌딩을 물려주겠다고 구두로 여러 번 약속하셨다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증인도 매끄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서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밤 쏟아지는 비난 기사와 살인적인 악성 댓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욕도 완전히 사라져서 물만 마셨습니다. 어느 날 밤 김 회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영아, 이제 그만하자. 김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소송 전부 취하해 줄 테니 빌딩 담보로 1,500억만 빌려줘. 이자도 제대로 쳐줄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빌딩인데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지금 온 나라가 너 욕하고 있어. 곧 너도 견디지 못할 거야. 서영이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떨렸습니다. 심한 공황 증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연우가 작은 USB 메모리를 들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세요.
게임 체인저입니다.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리자 놀라운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김 회장이 20년 전 윤 회장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할 때 저지른 대규모 횡령 내역이었습니다. 58억 원을 빼돌린 상세한 기록이 날짜별, 계좌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이 아버님이 20년 전부터 조용히 모아두신 증거입니다. 최연우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김민준의 비자금 조성 내역, 탈세 자료, 유령회사 운영 기록까지 모든 범죄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끝까지 가주지. 법과 증거로 완전히 매장시켜 주겠어. 다음 날 아침 서영은 검은색 포멀 정장을 입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 서영은 두꺼운 고발장과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즉시 기소 가능합니다. 완벽합니다. 김 회장과 김민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강철처럼 단호했습니다. 횡령, 배임, 세금 포탈,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까지 전부요. 같은 시각 김민준은 또 다른 대규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김민준이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비통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희 가족이 당한 억울한 피해를 세상에 알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민준이 목이 매는 연기를 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전 아내가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저희를 잔인하게 속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미친 듯이 터뜨리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셨나요? 재개발 사업에 회사 전체를 걸었는데 핵심 부지가 전 아내 소유였어요. 완전히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저희는 파산 직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견장 뒤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터 스크린이 설치되기 시작한 겁니다. 김민준과 기자들이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YSL 정장을 입은 서영이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인데요. 김민준이 벌떡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서영이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자회견을 방해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진실을, 팩트를 정확히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언론의 역할 아닌가요? 스크린에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회견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영아, 소송 전부 취하해 줄 테니 빌딩 담보로 1,500억만 빌려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지금 온 나라가 너 욕하고 있어. 기자들이 급격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김민준의 비자금 장부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137억 원을 탈세한 상세한 내역이 은행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완전히 조작이야. 그가 마이크를 집어던지며 회견장을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견장 정문이 활짝 열리며 검찰 수사관 6명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김민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왜? 나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 소리가 회견장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이 역사적 장면을 카메라에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김민준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서영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사랑했잖아. 서영은 그를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기자들만 향해 말했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희대의 사기극 반전, 진짜 피해자는 윤서영이었다. 김민준 일가 수백억 횡령 혐의로 정격 구속. 여론이 하루아침에 180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서영을 악마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민준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악마는 김민준이었네. 무고한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했어. 저런 범죄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다니 소름 돋아. 오나영과 오 회장은 상황이 급변하자 재빨리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나영이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저희도 완전히 속았습니다. 김민준과의 모든 관계를 즉시 정리하겠습니다. 윤서영 회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며칠 후 검찰이 김 회장의 저택과 회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더 많은 범죄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총 482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김 회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72세 고령의 수갑을 찬 채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김민준의 회사는 최종적으로 파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든 자금을 회수하며 회사는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 둘 떠났고 한때 번화했던 사무실은 텅 비어 유령의 집이 되었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김민준은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서영에게 보내는 애원의 편지였습니다. 서영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과거를 생각해서 제발 도와줘. 하지만 서영은 그 편지들을 단 한 통도 읽지 않았습니다. 최연우가 가져온 편지 봉투를 곧바로 파쇄기에 넣어버렸습니다. 종이가 갈려나가는 날카로운 소리만 사무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후회해도 때가 있는 법이에요. 서영이 차갑고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몇 달 후 서영은 의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김민준의 빈 회사 건물을 헐값에 인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선교육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윤 회장 미래교육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서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난 어느 조용한 저녁, 최현우가 펜트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1982년산 로만의 콩티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현우가 와인잔을 우아하게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괴롭힐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서영이 잔을 받아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길고 힘든 여정이었네요. 두 사람이 잔을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순간 서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완벽하게 지켜냈어요. 복수도 완성했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WS 타워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빌딩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저기가 윤서영 회장이 일군 성공의 상징이라던데요. WS는 아시아 최고의 종합투자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 800명, 연 매출 2조 원. 서영의 탁월한 경영과 최연우의 전략이 만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영은 경제 전문지 표지 모델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CEO 1위. 힘든 시절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기자의 질문에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저를 버린 사람들이 저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절망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영과 최연우는 빌딩 옥상 스카이가든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의미 있는 공간을 택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영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주례의 질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서영은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하얀 백합 꽃다발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딸이 정말 행복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김민주는 출소 후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정과자 딱지가 어디서든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고시원 좁은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예전의 호화로운 생활이 꿈만 같았습니다. 김 회장 부부는 반지하 방에서 매일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잡아서. 한때 부러움받던 부부는 이제 서로의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준이 거리를 걷다 대형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영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김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영은 성공 후에도 사회 기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딩 로비에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에서 서영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몇 년 후 어느 저녁 서영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최연우가 뒤에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영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요. 책상 위에는 회장 윤서영이라고 새겨진 명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버림받았던 여자가 이제는 당당한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던진 남편. 빚쟁이라 믿고 며느리를 버린 시댁.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을. 탐욕이 눈을 멀게 하고 오만이 파멸을 부른다는 것을. 윤서영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라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그리고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라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당신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